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이 특감반이 사용했던 컴퓨터의 서버 기록 등을 추가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 수사관이 수집한 첩보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관련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이메일을 압수해 분석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에버랜드에 설립된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조합원을 사찰하는 등 각종 공작을 벌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미래전략실과 계열사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며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지난해 재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을 했다며 의미를 부여했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뜻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신년사에서 기업 활동을 포함한 경제 발전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집무실 소파에 앉아 메시지를 전달하는 파격도 선보였습니다. 잠시 뒤 뉴스룸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출연해서 이번 신년사에 담긴 의미를 짚어봅니다. 서울 강북 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다 흉기를 휘둘러 의사를 숨지게 한 박모 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살 예방 분야의 권위자인 고인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신질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인 에어부산의 한태근 사장이 지인의 좌석 교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무원들에게 부당하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승무원들은 비행기에 탑승한 뒤 더 좋은 자리로 바꿔달라는 해당 승객의 요구를 규정에 따라 거부했는데 이후 한 사장에게 불려가 질책을 듣고 경위서를 내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3.1운동의 정신은 한 달여 뒤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민주공화제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시작된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희망을 풀어봤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새해 첫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방송사마다 새해 첫 뉴스를 무엇으로 전해드릴까를 고민을 하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월 1일이라고는 하지만 특별히 세상이 조용했던 것도 아니어서 오늘도 여전히 전해드릴 뉴스는 많습니다만 저희는 오늘 119 소방대원들의 분투를 여러분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크게 보면 국가는 또 작게 보면 공무원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진부한 것 같지만 오늘 이들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에 대한 답이기도 했습니다. 하필 새해 첫날인 오늘 새벽에 서울 홍대 앞 거리에 가게 13채를 태운 큰 불이 났고 저희 기자가 소방대원들과 현장에 있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펑소리와 함께 난 불이 양옆의 가게로 순식간에 옮겨 붙습니다. 어두운 새벽, 번쩍하는 불빛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요리하는 하루 있죠. 거기에 원래 불씨가 좀 작았는데 갑자기 확 터지더니 가스 터지듯이 펑펑 이게 몇 번 하더니 스파크 같은 게 튀었어요. 젖은 나무가 타는 매캐한 냄새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연기가 심해 진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기온은 영하 8도. 불을 끄던 물이 흘러내리자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필사적으로 불길과 싸웁니다. 멀리 가세요, 멀리 가세요. 4시간이나 이어진 사투 끝에 불길은 상가 13채를 태우고 나서야 잡혔습니다.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의 새해 첫 근무를 따라가 봤습니다. 온 나라가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카운트다운에 들떠 있지만 대원들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곧 구급, 화재 출동이 쏟아지는 야간 근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시작됐네요. 여학생이 스위치에 쓰여져 있다고. 아픈 임신부, 팔이 빠진 20대 남성을 병원으로 옮기고 지금 지속적 출혈이 있는 거 아니면은 네, 수술 반카트 수술했습니다. 대원들과 드자비를 하는 취객도 상대합니다. 누구신데요? 일행이에요?
호객하는 택시와 비틀거리는 취객 사이로 가까스레 응급 환자를 옮깁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에서만 모두 8건의 화재, 29건의 구조, 426건의 구급 출동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밤이 숨가쁘게 지나갔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대원들은 어느새 다음 출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예,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던 검찰은 서버 안에 있는 문건 기록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은 김태우 수사관의 메일 등을 압수수색해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를 10시간가량 압수수색했지만 확보한 자료는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감찰반의 컴퓨터 대부분이 폐기된 상태였던 걸로 파악됩니다. 청와대 측은 특감반원들이 원래 소속 기관으로 복귀하면 해당 컴퓨터 등은 폐기해야 하고 관련 자료는 외부에 유출 못하는 게 보안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 서버 안에 남아있는 문건 기록 등을 추가로 요청할 방침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첩보 내용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관련 문건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이 공개한 100여 개의 파일 목록 중에 검찰의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은 대여섯 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수원지검은 김 수사관의 메일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어제 운영위에 대해서 한국당 지도부는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임을 규명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조차 왜 운영위를 열자고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알맹이가 없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정문 기자입니다. 운영위가 시작된 지 12시간이 훌쩍 넘은 어젯밤 늦은 시각. 갑자기 주제와 동떨어진 질문이 나옵니다. 구기동 빌라를 딸에게 정려를 합니다. 석 달 만에 그 구기동 빌라를 팔고 그런 다음에 아들이죠. 데리고 해외 유학 갔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사적인 생활 문제는 공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게 적절한 주제인지는 좀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갑자기 공격 대상을 바꾸면서 청와대의 반박을 꺾을 추가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장 한국당에선 원내 지도부 전략이 잘못됐다. 이럴 거면 왜 운영위를 소집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자책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공익 제보자의 폭로가 상당 부분 사실임을 규명하는 성과를 보였다며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위해선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이 신중한 입장이어서 한국당 주장이 탄력을 받긴 힘들어 보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기획재정부 전직 사무관이 이번에는 그 근거라면서 담당 차관보 등과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벌인 토론 과정에서 오간 얘기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의 근거라며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기재부 차관보로 표시된 인물이 핵심은 17년 국가 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직속 상관인 국고과장이 대화방에 없어 보고용으로 캡처해놨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국채 발행과 관련해 당시 보고서 등 추가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대화 내용에 대해 해명 자료를 통해 정책 결정 전에 여러 대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며 오간 얘기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국채 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에 강압이 있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는 법률 자문을 거쳐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주목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키워드는 경제, 비핵화 그리고 미국이었습니다. 연설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할애한 부분은 경제였고 남북관계도 17번이 언급됐는데 무엇보다도 미국과 조밀한 말이 9번이나 등장했습니다. 다만 핵무기를 더 만들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겠다고는 했지만 기존의 핵무기 폐기를 언급하진 않아서 이 부분은 향후에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관심사인 완전한 비핵화를 직접 육성으로 언급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지난해 신년사에선 핵을 22차례 언급했습니다.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오늘은 핵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도 냈습니다.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그러나 김 위원장은 기존의 핵무기 폐기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과거에 비해 완곡한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도입이 완전히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서울 답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이 신년사에서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말씀드린 대로 경제 문제였습니다. 식량과 전기는 물론이고 영화, 음악까지 다양한 분야의 경제 건설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신년사의 절반이 채워졌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먼저 강조한 건 식량입니다.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이 차려지게 해야 합니다. 집권 초부터 인민들의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했던 김 위원장은 2017년엔 경제 실패를 자책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신년사에선 사실상 경제 올인을 선언했는데 식량에 직결된 분야를 일일이 언급했습니다. 농사의 주인인 농장원들이 의사와 리익을 존중하고 물고기 잡이와 양어, 양식을 과학하며 닭공장을 비롯한 축산기지들을 현대화. 스위스 유학 시절부터 전기 문제에 신경을 썼던 김 위원장은 두 번째로 전력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석탄이 꽝꽝 나와야 긴장한 전력 문제도 풀 수 있고 늘 강조하는 농업, 공업과 함께 대중문화를 언급한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시대와 현실을 반영하고 대중의 마음을 틀어잡는 영화와 노래를 비롯 군사 분야는 경제 뒤에 상대적으로 짧게 언급했는데 이 역시 경제와 연결시켰습니다. 방위력을 세계 선진 국가 수준으로 계속 향상시키면서 경제 건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형식에서도 눈에 띄는 점이 많이 있었는데 우선 보기에도 좀 달랐습니다. 정상회담 때도 인민복을 입고 왔는데 오늘은 저처럼 양복에 넥타이를 맨 차림이었죠. 또 집무실 소파에 앉아서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방의 정상들이 많이 써온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 하나의 메시지로 읽히긴 합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깜깜한 밤 불 밝힌 노동당 청사가 화면을 채웁니다. 푸른색 넥타이에 짙은 감색 양복 차림을 한 김 위원장이 등장하고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맞이합니다.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조용원 당 부부장이 뒤따릅니다. 이전 신년사에선 볼 수 없던 장면입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걸린 집무실에 들어선 김 위원장은 소파에 걸터 앉습니다. 온 나라 가정들의 사랑과 희망, 행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카메라에 시선을 맞추기보단 비스듬히 바라봤고 이따금 원고도 봅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등 서방 정상들의 대국민 연설과도 닮았습니다. 연단에 서서 김주석을 연상케 하는 뿔테 안경을 쓰고 연설하던 지난해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연설 도중 여러 차례 터져나오던 박수 소리도 시작과 끝 두 차례로 줄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30여 분 방영된 녹화 방송은 공장과 건설 현장,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사진 수십 장과 함께 편집됐습니다. 발표를 시작할 때 뒤쪽에 놓인 시계는 0시 5분, 끝날 즈음엔 55분을 가리켰습니다. 김 위원장은 같은 차림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예상해 볼 수 있는 새해 남북미 움직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첫 질문을 이렇게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저 신년사를 보면 뭐 많이 좀 바뀔 것 같습니까? 금년에는? 바뀐 데보다는 일관성 있게 나가겠다는 게 많이 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 계속 추진해 나가게 예. 되는 거고 북미 관계도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 만날 용의가 있다. 예. 그리고 우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우리는 비핵화로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 봐서는 기본적으로 2018년 한 해 했던 그 정책 노선을 계속 추동시켜 나가면서 예. 더 큰 단계의 평화와 비핵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은 결국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건데 지금 또 뭐 구체적인 반응 같은 것이 나온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없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사이 던져놓은 게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금년 1월이나 2월 내에 정상회담 하고 싶고 그다음에 예. 세 개의 장소를 물색해놨다고 이렇게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게 뭐 좀 이렇게 변화가 있을 가능성 없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장에서 뭐 다른 국내적인 현안도 많이 있기도 할 테고 또 내년이 이제 거기 선거인데 이 이슈를 최대한 자기 재선에 좀 이용을 하려면 나름대로 머릿속에 캘린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오늘도 이제 일단은 뭐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그 캘린더가 늦게 돌아가는 건 아닐까요? 뭐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예. 그러나 북에서 전향적으로 나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마다할 이유는 또 없겠죠. 예. 물론 이제 내년 대선 가까이에 북미 관계에 어떤 좀 혁명적 변화를 가져와서 외교적 성과를 만들고 싶은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은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결국 북측하고 계속 대화를 해나가면서 협상을 통해서 일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저는 내년까지 꼭 기다릴 게 아니고 금년에도 큰 성과가 있다면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 그 오늘 여기 아무튼 신년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핵무기를 더 만들지 않는다. 실험도 더 하지 않는다. 이건 여태까지 계속 나온 얘기인데 미래 핵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에 만들어 놓은 핵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바로 앞부분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예. 그 완전한 비핵화는 과거 핵, 현재 핵, 미래 핵을 다 포함하는 건데 예. 그러나 거기에 더해. 그러나 더 이상 소위 만들지도 그다음에 실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겠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건 예. 분명히 미래 핵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제기한 것이죠. 그러나 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래 핵도 좀 중요하지만 지금 북이 갖고 있는 핵시설 그렇죠. 물질 무기에 대한 검증 가능한 폐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계속 논쟁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사실 뭐 신년사에서 현재 핵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은 없겠죠. 바보가 아닌다며야. 그럼 뭐 협상에 매우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어차피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 어떤 그 획기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봅니까? 현재 아이고, 지난 9월 평양 선언문에서 예. 분명히 이제 북측에서 의사를 밝혔죠. 그러니까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에 대해서 유관국 참관하에 폐기하겠다는 것도 분명히 밝혔고요. 예. 발사대도 폐기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6월 12일
싱가포르 선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은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하겠다는 것도 밝혔기 때문에 예. 우선 북측에서 미국에 던져놓은 게 있죠. 예. 물론 이제 북측에서도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일 필요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미국 측 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 예. 답이 이제 소위 그 영변 핵시설 영구히 폐기한다라고 하면 미국 측에서 소위 제재의 부분적 해제 같은 것도 있기를 북측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그런 교환이 있어야만 여기에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한국 대통령에게도 친서를 보내고 미국 대통령에게도 친서를 보내고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친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다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북미 관계는 더 이상 지금 나가는 것이 없고 흔히 교착 상태라고 얘기합니다만 어찌 보면 이런 그 이중적 그런 상황이 기본적으로 안 풀리는 것은 그러면 문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미국이 좀 더 제재 해제 쪽으로 한 발 다가서야만 풀릴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양측 다죠. 양측. 예. 그러니까 지금 결국 지금 꼬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미국이 입장에서는 북한이 먼저 완전한 비핵화를 하라. 예. 그러면 제재 완화를 해주겠다. 그리고 소위 신고와 사찰을 먼저 해라. 예. 그러면은 종전선언을 해주마 하는 입장이고 북의 입장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예.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해서 동시 교환을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양보할 수 있느냐. 예. 지금 거기에서 걸려 있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그건 앞으로 무엇 때문에 그게 풀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북한도 보다도 구체적인 행동. 북한도 지금까지 말로만 보인 거지 행동으로 예. 보인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 또 미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모두 다 공히 양보를 해서 북은 비핵화의 구체적인 행보를 예. 아주 전향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고 미국도 우리 한국 정부가 얘기했던 대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 단계까지 가면은 예. 제재 완화를 해줄 용의가 있다는 걸 보여줬을 때 근데 거기에서 접점을 찾을 수가 예, 있겠죠. 여전히 그건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변수가 있어야 그것이 풀리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기로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어떤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중재 역할을 과연 할 수가 있는 것이며 또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여러 예. 경로를 통해서 미국 측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북측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보다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좀 보여라. 예. 지금은 말 대 말인데 예. 이제 행동 대 행동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전향적으로 비핵화의 구체적 행보를 보이면은 예. 미국도 제재 관련해서 보다 더 소위 유연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이런 걸 아마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이런 경우가 풀릴 경우에는 뭔가 이제 어떤 그 어느 한쪽 혹은 양쪽의 어떤 극적인 자세 변화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풀린다고들 얘기는 하죠. 근데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또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 2월 중이라면 사실 지금 벌써 1월 1일이 시작이 됐는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제 예. 하나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당신들이 정말 구체적인 비핵화의 행보를 보이면은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을 던질 수가 있을 거고. 예. 북한은 구체적인 행동을 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해서 그래서 요와 관련된 실무회담, 고위급 회담을 하고 예. 정상회담으로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게 정 안 되면은 예. 두 정상이 만나서 단판을 짓는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일이 다 풀리기 전에 만나서 푼다. 그거는 글쎄요. 그것도 가능하죠.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특히 미국이나 북한 지금 미국도 보면 모든 힘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앞에 전부 다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예. 북한도 결국 수령제 시스템 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누가 개입할 여지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두 정상이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도 있겠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 답방 문제가 계속 이제 화두가 되어 왔는데 본인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한다는 얘기도 친서에 썼다고 합니다만은 무엇이 먼저인가 하는 얘기는 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이 먼저 만나고 오는 것이 좀 쉽게 말해서 좀 부드럽느냐, 아니면 여기 와서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북미 회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느냐.
뭐가 더 낫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어느 길로 가도 뭐 예. 서울만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예. 이제 하나 가장 이상적인 건 그런 거죠. 사실상 우리 9월달 평양 정상회담에서 했던 가장 큰 그 성과 중에 하나는 예. 당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관계의 교착 상태를 풀었던 데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바로 4차 이제 폼페오의 방북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 봤던 예. 건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우리 대통령까지 가서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근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좀 하고 예. 그 안을 갖고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하여간 정상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죠. 알겠습니다. 아주 상황이 좀 개운하게 느껴지는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의혹을 파헤쳐온 검찰이 지금은 합병을 통해서 사라진 에버랜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룹의 지휘부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과 계열사 노무 담당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저희 JTBC는 지난 2013년에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보도해서 에버랜드의 노조 와해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5년이 지나서야 그 실체가 밝혀진 셈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오너 일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질 못했는데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2011년 삼성 에버랜드에 이른바 삼성노조가 설립되자 삼성그룹이 이를 와해시키기 위해 공작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노조 간부를 미행한 뒤 술자리에 있던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이 낮아 체포에 실패하자 계속 사찰을 했고 대포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후 차량의 차대 번호를 촬영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해당 간부가 체포되자 해고했습니다. 이 간부는 2012년 삼성이 작성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도 적시된 조장희 부위원장입니다. 문건엔 에버랜드 문제 인력 4명이 노조를 설립했다며 주동자인 조 씨를 즉시 해고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이 이를 주도하고 에버랜드 노무 담당자들도 조직적으로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노조가 설립되기 전인 2011년 이들은 급히 직원들을 동원해 어용노조를 만들었습니다. 노조 설립 신고서 등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언론 대응 방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복수 노조가 생기더라도 회사와 교섭할 수 있는 창구는 한계라는 점을 악용해 먼저 어용노조와 임금 협약 등을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같은 노조 와해 공작을 편 혐의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예, 수사 결과는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의미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조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2013년 10월로 기억을 합니다. 이 내용을 처음으로 보도해드렸던 것이.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꽤 시간이 흐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5년이나 지나서 결국은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온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12년 1월 이 삼성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한 문건입니다. 예. 예, 지금 보시면요, 2011년 에버랜드 노조 설립 움직임을 파악한 이후에 이제 본인들이 친사 노조를 먼저 만드는 등 선제적으로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했다는 평가가 눈에 띄고요. 예. 또 주동자는 위법 사실을 체증해서 해고나 정직 등 격리한다는 2012년의 대응 방안도 눈에 띕니다. 예. 이 문건을 보도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인데요. 2011년과 12년 에버랜드의 노조 설립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노조가 이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2015년 당시 검찰은 작성자가 분명치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고 지난해 4월 다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면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공작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2013년 그 당시 첫 보도가 나갔을 때 그리고 이제 작년에 노조가 고발한 인물 중에는 이건희 회장 등이라든가 이런 오너 일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개입 여부는 지금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조는 줄곧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이부진 전 에버랜드 사장 등 오너 일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 노조 파괴가 삼성이 창업 초기부터 내세운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진행된 일이라는 겁니다. 예. 예, 하지만 오너 일가의 지시나 개입과 관련한 증거가 없어서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인물 중 가장 윗선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입니다. 예. 앞서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 파괴 혐의에 이어서 이제 에버랜드 수사 결과까지 나온 건데 앞으로도 더 그럼 수사가 진행이 되면 예를 들면 뭐 오너 일가의 관련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일단 없는 걸로 하는 겁니까? 예,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삼성 노조와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그런가요? 예. 말했습니다. 예, 다만 아직 삼성 S1이나 삼성 웰스토리 등 다른 계열사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어서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이 에버랜드 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선 오늘 총수 일가로 수사를 확대하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에 경찰이 뭐 협조를 했다 이런 얘기가 일부 나왔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좀 풀고 끝내죠. 2014년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이던 고 염호석 조합원의 이제 시신 탈취 사건에 관여한 경찰 2명이 최근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이들은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으려는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사건에 개입했습니다. 예. 또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대로 에버랜드 노조 간부를 미행하거나 사찰하는데도 경찰과 삼성 측이 협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사건 취재한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울증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서울 강북 삼성병원의 정신과 의사가 살해되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남성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경찰은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서 범행 배경을 밝힐 방침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강북 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다 의사를 흉기로 찌른 30살 박모 씨에 대해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박 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1차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범행을 인정한 걸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살해한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거나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소지품과 주변인 등을 조사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른바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정서장애를 앓던 박 씨는 2015년 정신과 병동에서 약 20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7년에도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다시 찾은 병원에서 흉기를 숨긴 채 진료실을 찾았고 몸을 피하려던 고 임세원 교수를 쫓아가 살해했습니다. 간호사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된 박 씨는 자신이 찔렀으니 수갑을 채우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예, 흉기에 찔려 숨진 임 교수는 평소 힘들어도 오늘 견뎌보자고 또 당신의 삶의 기회를 조금 더 주어보자면서 자살 예방에 특히 힘써온 의사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직장인 우울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급하는 등 공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병원에 따르면 임 교수는 어제 저녁에도 마지막까지 간호사들을 대피시키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이런 고인의 죽음이 전해지면서 의료계는 물론이고 온라인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숨진 강북 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는 직장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왔습니다. 또 공군을 위해 자살 예방 전문 교관으로 활동하면서 군인들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도 짰습니다. 임 교수는 어제 사건 당시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간호사들을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임 교수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와 온라인에서 추모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내일 내부 회의를 거친 뒤 임 교수에 대한 추모제를 열 예정입니다. 환자를 제일 우선시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회복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런 것들을 동료들이랑 나누고 했던 저희들도 굉장히 존경해 마지 않았던 그런 동료를 잃게 돼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소셜미디어에선 생전에 임 교수를 기리면서 환자로서 그분을 통해 용기를 얻었다. 상태가 호전될 때는 함께 기뻐해줬다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제 사건 직후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며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엔
하루 사이 19,000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이번 사건은 언제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된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고 의료진을 보호할 제도가 사실상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배양진 기자. 정신과 전문의 배재호 씨에게 지난밤 벌어진 강북 삼성병원 사건은 자신이 겪을 수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손을 고단으로 놓고 들어오길래 바로 그때 위협을 느껴서 응급벨을 누르고 손이 칼을 쥐고 있었던 경우는 있었죠. 사건의 피의자 박모 씨처럼 1년 넘게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던 환자였습니다. 1년 정도 그때 병원에 안 오고 이미 증상이 많이 나빠지고 사실상 이제 보호자들의 관리로부터도 이제 방치돼 있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피의자 박 씨가 앓고 있던 병은 흥분 상태와 침체 상태가 반복되는 양극성 장애입니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1년 안에 50%, 5년 안에 90%가 재발하지만 본인이나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 치료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 위해가 발생해야만 적용이 가능해 예방은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런 상태의 환자들을 맡는 의사들은 언제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을 구할 최소한의 장치인 비상벨조차 없는 병원이 많습니다. 어제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진 진료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료진을 대상으로 벌어진 폭행과 협박 사건은 2017년에만 893건에 달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항공사 경영진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아시아나 항공 계열 저가 항공사인 에어부산입니다. 에어부산 한태근 사장이 지인의 일행을 더 넓은 자리로 바꿔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정대로 한 승무원들을 불러 질책하고 경위서를 받았다고 승무원들은 말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중국 사냐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에어부산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들의 진술입니다. 한 승객이 승무원에게 자신이 한태근 사장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일행 좌석을 더 넓은 자리로 옮겨달라고 요구합니다. 승무원은 규정에 따라 탑승권이 더 비싼 자리이기 때문에 옮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승객은 담당 매니저를 불러 불만을 제기했지만 매니저 역시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이 끝난 뒤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한태근 사장이 객실 승무원 팀장을 불러 소리치며 질책했다는 게 에어부산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담당 매니저와 승무원은 이 사건으로 경위서까지 작성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매뉴얼에 있는 대로 했는데 자기 지인이라는 이유로 리포트를 제출하라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익명 게시판에도 이번 일과 관련해 회사 측의 잘못된 조치에 항의하는 글이 가득합니다. 이에 대해 한태근 에어부산 사장은 자신의 친구가 다리가 불편해 자리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들었으며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듣기 위해 경위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시정부 수립이 이 나라의 시작이냐 아니냐를 놓고 어찌 보면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돼 왔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현대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늘 등장했던 이 외침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새겨져 있습니다. 현행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948년을 건국일로 삼자는 일각의 주장과 배치되는 역사적인 사료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제가 시작된 그곳,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자취를 품고 있는 중국 상하이에서 김혜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19년 4월 11일 이곳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이날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공포됐습니다. 3.1 독립운동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국내외 인사들이 모여 뜻을 합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조직은 점차 위축됐습니다.
본인이를 걱정할 정도로 궁핍했지만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이어지며 독립운동은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탄압은 훨씬 거세졌습니다. 거액의 현상금이 걸린 백범 김구 선생은 한 중국 인사의 도움을 받아 몸을 숨겼습니다. 知道我是韩国临时政府的这个官员呢，当时只有4个人，就是楚凤章，就是这么大一条大的船，在会上开过会的。 윤봉길 의사의 의거 직후인 1932년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 이곳 항저우로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일제의 탄압을 피해 전장, 광저우, 류저우, 치장, 충칭으로 계속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1945년 광복까지 27년간 임시정부는 가혹했던 우리 민족의 시간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일제가 영토를 빼앗고 민족을 탄압했어도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공화제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외롭게 걸었던 그 길의 오늘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암울한 현실 속의 희망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졸업을 하는데 앞길이 막막하거든요. 옳은 일, 어려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전부 다 하나 됐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역사를 마주한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이어갑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을 빛낸 6명의 의인들과 해돋이 산행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국회에 출석했던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 등 참모진도 동행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이른 아침, 문재인 대통령이 남산 산행길에 올랐습니다. 제주 유조선 사고 때 기름 유출을 막은 안상균 해경 경장, 원룸 화재 현장에서 학생을 구한 박재용 씨 등 의인 6명과 함께했습니다. 남산 꼭대기 팔각정에 도착하자 해돋이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박수로 맞아줍니다. 곧이어 2019년 새해 첫 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가정마다 또 여러분 직장에도 또 기업에도 우리나라에도 풍요와 복이 가득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올해 100세가 된 독립운동가 이무철 애국지사, 홍천 소방서 소방대원,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김아랑 선수 등 10여 명의 국민들과 전화로 새해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헬멧이 녹아내릴 정도로 그렇게 불길이 거센 상황 속에서 그물 안으로 들어가서 어린아이를 구조하지 않았습니까? 문 대통령은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새해 해맞이하면 강원도 동해안의 명소들을 떠올리곤 하죠. 강릉까지 개통된 KTX는 관광의 패턴도 바꿔놨는데 한달음에 갔다 올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숙박업소를 비롯한 현지의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그만큼 머무는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이런저런 갈등도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민규 기자입니다. 2018년의 마지막 밤 강릉역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KTX 열차가 방금 전 이 강릉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은 밤 시간뿐 아니라 오전 열차표들까지 일찌감치 동이 났습니다. 이곳 강릉을 찾은 승객 대부분이 해맞이 명소로 향한다고 합니다. 새밑 한파를 뚫고 사람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향하는 곳은 정동진입니다. 자정이 다가올수록 북적이고 기대감은 커집니다. 전국 유명한 곳 몇 번 다녀봤는데 정동진이 제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카운트다운 끝, 새해를 맞이한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정동진역 대합실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5시가 좀 넘었는데요. 아직 2시간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보면 안쪽에 표를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대합실 복도에서 또 의자에서 잠깐 동안 쉬고 계시는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저 안쪽으로 잠깐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이 인근 숙박업소 방값이 기본 15만 원 이상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스러워서 또는 당일치기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직접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혹시 왜 숙박업소 따로 이용 안 하시고 여기 머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시간도 많이 아끼고 3시 반에 도착했고 오늘 아침 10시에 출발할 거예요. 인근 숙박업주들의 표정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연말이었죠. 딱 하루예요. 바짝 오늘 하루. KTX 개통 이후 투숙객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겁니다. 내일도 예약은 하나도 없어요. 다른 때 같으면 어제도 다 차요. 말일 전날도 다 차는. 최근 펜션 가스 누출 사고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를 새로 구비하는 등 안전을 강조하지만 떠나는 발길을 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전기 보일러보다는 가스 보일러가 다르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인식이 해가 뜨기까지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쪽 해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옆에 보면 풍등 및 폭죽 일절 금지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신고 없이 풍등을 날리는 건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걸 단속하거나 계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단속 요원과 상인 사이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소강세 그럼 지금 단속할 근거가 없다 말했어요. 듣고 지금 알겠습니다. 끊고 지금 온 거예요. 소강세 물러면 어떡하실 건데요? 저희가 지금 불내러 왔어요. 새벽 시간 단속 인력은 시청에서 고용한 업체 직원 8명뿐. 곳곳에서 날아오르는 풍등을 막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단속을 한다고는 하는데 시민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저희가 말을 해도 잘 안 돼요. 해맞이 관광객이 몰린 속초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시면 안 돼요. 요즘 날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 우르르 몰려가지고 무슨 죄인 마냥. 단속 요원들도 고충을 토로합니다. 뭐 자기를 몰랐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다림 끝에 떠오른 첫 해, 사람들은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고 저마다 소원을 빕니다. 저희 둘 닮은 예쁜 아기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 빌었고요. 우리 이 손주 하나밖에 없는데 좀 건강하게 잘 커달라고. 하지만 곧바로 인근 도로는 해맞이만 보고 나가는 차들로 주차장이 돼버립니다. 일출 하나 그거 보면 끝 그런 등식이 고정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전략적인 접근이나 이런 거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다시 정동진역입니다. 4시서 5만 원, 서울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달라지면서 관광 트렌드도 달라졌습니다. 해맞이 명소, 겨울바다 이런 전통의 이름만 믿고 맘 놓고 있기엔 강원도와 숙박업계가 고민할 점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박민규입니다. 네, 4월부터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우리 군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 전사자들의 유가족들 DNA 시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군 관계자는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의 유가족 DNA 시료를 협조받아 수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발굴 즉시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할 감식소에서 가능하면 1차로 신원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발굴에만 그치지 않고
신원까지 확인해 당사국 송환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첫 북미 정상 만남부터 미군 유해 송환을 앞세웠습니다. 그만큼 해외 파병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최근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도 미국은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을 거론하며 공개 지지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의 본격적인 시작은 북미 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걸로 전망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미국의 뉴욕 맨해튼에서 새해를 맞이한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높은 건물 곳곳에 저격수를 배치하고 하늘에 감시용 드론을 띄웠습니다. 이 대테러 경연장 같기도 했는데 뉴욕 경찰은 반경 3m 안에 어디든 경찰이 있다면서 자신했습니다.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카운트다운에 맞춰 40m 높이에 있던 대형 크리스톨 볼이 서서히 내려옵니다.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진행된 새해 맞이 행사 볼 드롭입니다. 111년 전통의 이 행사에는 200만 명 이상이 참석했고 전 세계에서 10억 명 이상이 시청했습니다. 오전 일찍부터 맨해튼 내 일부 도로가 차단되고 검문 검색이 강도 높게 이루어졌습니다. 겨울비 내리는 뉴욕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12시간 전부터 비호소를 입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7천여 명의 경찰과 폭발물 탐지견이 투입됐습니다. 처음으로 드론도 띄웠습니다. 고층 빌딩들엔 저격수를 배치했습니다. 차량 돌진 테러를 막기 위한 트럭 200여 대를 배치했고 1,200대가 넘는 카메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No umbrellas, no chairs. You got to make sure that whatever you take is in your pockets. 앞서 호주와 뉴질랜드, 홍콩에서도 불꽃놀이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도 새해 행사가 열려 야광봉 등을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대기 오염을 우려해 불꽃놀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뉴욕에서 JTBC 김조우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에서 승합차가 주택 옥상으로 떨어져 3명이 다쳤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추돌 사고를 낸 승합차가 그 충격으로 가드레일마저 뚫고 추락한 걸로 보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주택 옥상에 차량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옥상 끝에 다다른 차량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습니다.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대원들이 다급히 움직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부산 사구 감촌로를 달리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아래 주택 옥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62살 장모 씨 등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장 씨가 몰던 승합차는 추락한 주택 옆으로 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다 다른 승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가드레일마저 뚫고 추락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핸들 조향을 잘못해 놓으니까 반대 방향 가드레일을 받고 그 주택으로 떨어진 거예요.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출액이 6,055억 달러로 전년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에서 7번째로 수출 6천억 달러를 돌파한 국가가 됐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음원 업체들이 새로운 저작권 징수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가 오르자 오늘부터 음악 서비스 요금을 일제히 올렸습니다. 점유율 1위 업체 멜론의 경우 모바일 무제한 듣기와 쉰곡 다운로드 상품이 결합된 상품의 한 달 이용권이 기존 15,500원에서 2만 원으로 30% 올랐습니다. 새해맞이 인파로 붐비던 일본 도쿄 번화가에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로 8명이 다쳤습니다. 일본 NHK는 오늘 새벽 0시 10분쯤 21살 쿠사카베 카즈히로가 사형제도에 반대한다며 도쿄 시부야 거리에서 차를 몰고 돌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 경찰은 쿠사카베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 동안 태국 전역에서 교통사고로 314명이 숨지고 2,800여 명이 다쳤다고 태국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때 일어난 2,700여 건의 사고 가운데 40%가량이 음주운전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새해 초 우주 공간에서는 굵직한 우주 탐사 프로젝트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뉴 호라이즌스호는 지구에서 가장 먼 태양계 소행성에 근접합니다. 또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4호는 2, 3일 뒤에 달 뒷면에 인류 최초로 착륙을 시도합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태양계는 수성부터 해왕성까지 8개 행성이 있습니다. 해왕성 바깥에는 소행성 지대 카이퍼 벨트가 있습니다. 2006년 1월 발사된 뉴 호라이즌스호가 1일 소행성 울티마 툴레에 근접합니다. 울티마 툴레는 태양계 외곽의 이 카이퍼 벨트에 있습니다. 지구에서 울티마 툴레까지 거리는 65억 킬로미터입니다. 태양에서 지구 간 거리의 40배가 넘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울티마 툴레에 3,500킬로미터까지 접근해 관측 자료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소행성이 가진 태양계의 생성 초기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Through NASA and the New Horizons project, we'll make history, the farthest exploration of worlds ever attempted. 중국 탐사선 창어 4호는 3일 또는 4일쯤 달 뒷면에 인류 최초로 착륙합니다. 달 뒷면으로 가면 통신이 끊어져 기존 달 탐사선은 뒷면 착륙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달 탐사선 이외에 통신 위성을 별도로 쏘아올려 이를 극복했습니다. 창어 4호는 달 뒷면 대형 분화구인 폰 카르만 크레이터에 내려 탐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중부지방과 일부 경북 내륙 지역에 내려진 한파특보가 내일도 이어집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 걸쳐서 보통에서 좋음일 거라는 예보입니다. 예, 오늘 뉴스룸은 여기서 마칠 텐데요. 한 가지 예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뉴스룸 직후에 매년 1월 2일에 진행하는 신년 토론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유시민 작가,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그리고 김영군 경총 부회장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2019년의 한국 경제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역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